포스코, 삼성전자, S-오일 이 각 기업마다 몇 프로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도 ESG 관련 행사가 있어서 관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ESG 관련 행사들을 많이 들어가 보면요, 발제 자체도 굉장히 내용이 훌륭하고, 또 특히나 그 토론 때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고 또 토론하다 보면 단체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입장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이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나 또 금융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좀 잘 보고 있는데요. 요새 코로나19여서 그런지 아무래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많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덜 열리는 것 같아서 코로나19가 끝나고 해당 행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탄소 중립과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 당근과 채찍 어디에 무게를 둘까입니다. 이 행사는 11일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행사인데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랑 비영리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의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넥스트가 최근에 K맵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화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한 행사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넥스트가 같은 주에 행사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행사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소영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는데, 산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특정 기업의 안일함보다는 산업 부분에 감축이 어렵다고 이해해야 한다. 비판과 압박보다는 기업이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사회적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소영 의원이 포스코 사례를 들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회사인데 굉장히 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감축이라는 부분인데요. 포스코가 작년에 이 온실가스 감축을 2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는 자체 감축이고 10%는 사회적 감축이라는 내용으로 감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회적 감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자체 감축이면 감축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감축으로 하는 건 솔직한 감축이 아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 포스코가 국감 나오면서 20% 안 하고 그냥 10%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압박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은 기업이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기업이 안일하게 그냥 그린워싱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탄소 중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의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응원을 좀 해야 된다. 네, 개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토론에서도 굉장히 패널 간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발제는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와 여영준 국회 미래연구부 연구위원이 발제를 20분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산업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기후 리스크라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패널 토론회는 김태우 산업부 과장, 최민지 환경부 과장, 김노경 대한상의센터장, 최용환 NH 아몬디 자산운용팀장, 그다음에 장다월 그린피스 전문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구성원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항상 토론이 재밌습니다. 토론에서 온 곳은 이제 산업부, 환경부, 그리고 대한상의, 금융 쪽, 그 다음에 그린피스 NGO죠. 이따가 토론에 대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외부 효과 대응이 가까운. 결국에 요약했을 때 연구 결과상 우리나라는 기후 리스크가 어디서 오느냐 봤을 때 외부, 국외의 요인이 더 컸다라는 건데요. 고은 넥스트 이사는 국내 고배출 산업의 대표 기업 5개사를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를 분석을 했습니다. 고배출 산업이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완성차 제조업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들은 아마 거의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어떻게 뽑았냐면 코스피 시총 50위 내 대기업 상장사 중에서 이 해당 업종에서 최다 배출 기업 1위를 각각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포스코, 철강, 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S-오일, 정유, LG화학, 석유화학, 현대자동차, 완성차 제조업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리스크가 뭐냐, 뭐 환경오염 이런 걸 떠나서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감소, 그런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기업이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연구 대상 기업 5곳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니까 매출이 30조 원이 줄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자세히 보시면 포스코, 삼성전자, S-오일 이 각 기업마다 몇 프로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볼 때 어떤 것들이 있냐, 기후 관련 규제 정책 그리고 이니셔티브가 이게 국외, 글로벌 그리고 국내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이제 국내에는 배출권 거래제, 그러니까 이게 강화되는 상황, 지금 제3기 그리고 지금 무료 할당 문제, 원래 배출권을 우리가 기업이 일정 이상 배출을 하면 그 추가 배출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 배출권 시장이 마련되어서 지금 작동 중인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를 했고 이렇게 탄소 중립 목표도 발표한 상황 속에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결국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배출권 기준,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3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3기입니다. 3기에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EU의 CBAM 탄소국경 조정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제 EU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이상 생산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EU 기준보다 높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EU CBAM 탄소국경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두 가지가 가장 컸고요. 또 알리백 대선 때 알리백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전력을 이제 100%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알리백 같은 이런 외부 요인이 64%, 국내 요인이 36%, 배출권 거래제는 국내 요인이고 CBAM과 알리백은 외부 요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후 리스크가 어디서 오느냐? 국외에서 좀 많이 오고 국내에는 36%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고은 이사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서 EU나 미국의 탄소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러니까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한다는 것은 강화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권 거래제 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 자체가 줄어들면 외국, 미국이나 유럽에 탄소국경세 자체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 국내 제도를 잘 정비하자라는 것이죠. 강화하자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탄소세, 이런 지점에서 제기가 됐다는 점을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탄소세 관련해서도 이전에 기사 통해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탄소세 관련 기사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탈탄소 기술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탄소 차액 지원 제도, 요거 넥스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탄소 차익 지원 제도는 이제 저탄소 공정이라든지 생산 공정 같은 것들을 다 바꿔나가고, 또 전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린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비용을 정부가 돈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전환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정부한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지원해주고 돈 벌면 나중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독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있고, 또 아리백에 가입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배터리 저장 ESS 저장 수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선제적 투자 방법 통해서 기후 리스크에 대응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미래연구원의 부연구위원 여영준 연구위원은 EU 탄소국경세가 도입됐을 때 한국의 기후 리스크 대비 수준에 따라서 탄소국경 조정세 부담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역시 CBAM을 중요한 기후 리스크라고 보고, 또 이게 도입됐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본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보았느냐 봤더니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에 대응하지 않는 이제 BAU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전력 소비를 저탄소화하는 상황. 또 CCUS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확대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CBAM에 대응하지 않는 그 BAU 시나리오죠. 그러면 우리 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 2,456억 원으로 측정되고 EU 수출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또 여영준 연구원이 한국의 저탄소 정책을 통해 CBAM에 대응하면 각 시나리오별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9,618억 원, 1조 2,242억 원, 1조 2,359억 원을 각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R&D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 적응성 증대하기 위해서 결국에 탄소 국경 정책 CBAM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CBAM 도입 확대를 통해서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생산 공정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그리고 저탄소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 확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R&D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토론이 굉장히 또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규제를 그러니까 이 탄소 리스크 결국에 전환의 주체도 그렇고 기업이 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해서 투자도 하고 스스로 변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탄소 중립과 기후 리스크의 주체가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금융권이 규제를 더할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당근과 채찍 뭐에 더 힘을 줘야 되느냐 가지고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공통됐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패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갈렸습니다. 김노경 대한상공회에서 지속가능 경영센터장 여기는 대한상이니까 이제 기업 입장 대변이죠. 기업이 탄소 중립 주체라 부담이 많은데 목표 달성하려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특히나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상장기업 큰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43%가 탄소 중립이 도전적인 과제고 대응하는데 어렵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물었더니 74%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거나 아니면 업체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존폐를 가르는 그런 위기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장은 NDC 목표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기 배출권 거래제를 이 목표에 맞춰가지고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NDC 맞추는 것도 힘든데 배출권 가격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도 지금 뭐 탄소 중립 위해 노력하지만 이 비용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 입장 좀 듣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 NDC 목표에 대한 것도 문제도 지적을 하면서 3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지금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나 이제 철강 부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노경 센터장이 특히나 이제 철강 부문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수소 환원 재처리라고 수소를 활용해서 생산 공정을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존의 철을 만드는 고로를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결국에 이 수소 환원 재처리가 2040년 정도에 완성이 돼서 도입이 되면 그때 되면은 95%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이 된다. 그러니까 NDC 목표 2030년까지 목표는 철강 업계에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NDC 얘기하지 말고 2040년대 다 감축되니까 2050년에 맞춰서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기업과 좀 아무래도 산업 관련되어 있으니까 기업과 좀 가까운데요. 기업이니까 당연히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탄소의 해외 이전 포함한 이제 국외 감축 산업부는 이제 국외 감축을 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 사실 전에 K맵 시나리오 기사 설명드릴 때도 이제 환경부랑 산업부가 굉장히 갈리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국외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감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국외 감축 부분에 있어서 국외 감축 이제 가나다라 그 유형이 있는데 특히나 다유형의 쿡 스토브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국외 감축 확대하자, 환경부는 국외 감축 축소하자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요. 하필이면 또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감축 부분에 있어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환경부는 산업부처럼 이제 배출 총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와 인센티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 해서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져왔고요.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분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와이 한영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탄소국경세 도입했을 때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그래서 장다울 전문위원은 전력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아시아 영업 매출 1위인데 완전 탑급 대기업인데 전력 사용량을 봤을 때 중국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내는 킬로와트 시당 전력 요금보다 더 적게 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요금이 정상이 아니다. 그 부분이랑 이제 배출권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런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탄소 감축 관련해서 새로운 목표가 들어왔는데 목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출권 강화가 지금 필요하다. 또 아리백과 관련해서도 블룸버그에서 조사했더니 120조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데요. 그 아리백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회원사들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120조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리백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120조 정도의 투자금이면 국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규제가 충분한 수준의 규제가 들어가야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NDC 목표도 사실 과학적 기준에 따지면 지금 40%라고 했지만 좀 애매한 국외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빼면 30%고 또 과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응당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 될 감축분이 70% 정도는 된다. 2030년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NH 아무디 자산운용 이제 금융 쪽이죠. ESG 리서치 팀장은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 관련 규제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런 해외 규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예를 들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부문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이런 규제를 잘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또 금융사가 자사 이제 포트폴리오의 ESG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막 하는데 아모니 같은 경우에는 MSCI 방법론을 사용해서 펀드마다 기후 온도계를 달았다. 그런데 SFDR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지속가능성 금융공시제도. 그러니까 ESG 관련해서 지속가능성 관련한 금융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EU의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되고 또 국내 배출권 시장의 무상할당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높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무상할당 비중이 왜 높은 점을 지적을 했냐면 그 탄소 리스크가 국외에서 이렇게 SFDR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제도를 통해서 탄소 리스크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려면 그 시장에 좀 더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상할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하면은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이런 탄소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렸는데요. 이런 행사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KMF 행사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또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의 환경부와 산업부 입장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관련 기사도 이렇게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G 관련 행사는 이렇게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서 이런 토론회, 세미나들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